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종이 왕비 옹경왕후와 처절한 부부 전쟁을 벌이며 처남들을 죽인 직후부터 세자제는 장안에서 소문난 남목꾼으로 변해갔다. 그는 원래부터 학문을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래도 막대먹은 아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1410년 외숙들이 아버지가 내린 사약을 받고 죽은 뒤부터 갑작스럽게 변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었는지 타고난 성에 집착이 있어서인지는 그 이유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쟤는 태종과 옹경왕후가 잠저 시절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 그들 부부는 첫 아이로 딸을 낳고 둘째부터 넷째까지 아들 셋을 낳았으나 세 아들 모두 일찍 죽었다. 그래서 아들 얻기를 학수고대한 차에 마침내 1394년에 제가 태어났다. 태종은 왕이 된 뒤 제를 온자에 체포한 데 이어 넉 달 뒤에 바로 세자에 봉했다. 이후 이제는 1407년에 14살의 나이로 광산김씨 김학로의 딸과 혼인했다. 이제의 장인 김학로는 고려 우왕 시절 태종과 과거 동기였다. 당시 태종은 과거에서 10등했는데 장원한 인물이 바로 김학로였다. 과거 동기였던 두 사람은 이후에도 돈독한 친구로 지냈고 결국 태종이 왕이 된 후에는 사돈을 맺었다. 세자제는 세자분 김씨를 썩 좋아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17살이 되던 1410년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여인은 봉지련이라는 기생이었다. 이제가 봉지련을 처음 본 것은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장에서였다. 첫눈에 봉지련에게 빠져버린 이제는 연회가 끝난 뒤 다짜고짜 시종들을 데리고 봉지련을 찾아가 동침하였다. 이후로 그녀를 노골적으로 동궁으로 불러들여 정을 통하곤 하였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노발대발하며 세자를 봉지련의 집으로 안내한 시종 2명에게 곤장을 치고 봉지련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자 세자는 단식하며 봉지련을 풀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버텼다. 결국 태종은 세자가 상사병을 얻어 큰 탈이라도 날까봐 두려워 봉지련을 풀어주고 비단까지 하사했다. 하지만 세자가 봉지련을 동궁까지 불러들이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세자는 골 밖으로 나가 봉지련을 만났다. 시자들이 태종을 무서워하며 골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자 세자는 골 밖에서 사람을 구해 봉지련을 만나러 다녔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른 기생들까지 동궁으로 불러들여 풍악을 울리며 놀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환관들을 다그쳐 세자와 함께 어울리는 자들을 색출해 오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장형을 내리고 관직에서 내쫓아버렸다. 또 세자전에 환관들을 매질하고 유배형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세자전의 종들은 모두 잡혀가 감옥에 갇히자 세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세자의 단식이 지속되자 태종은 또 별 수 없이 환관과 종들을 풀어주고 세자의 마음을 달랬다. 그 뒤로 세자는 한층 대담해졌다. 걸핏하면 동궁으로 기생들을 끌어들여 동침하였고 악공은 물론 한량들과 어울리며 주석잡게 일삼았다. 심지어 큰아버지 정종과 동침했던 기생 초궁장과 사통하여 동궁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다. 이제가 초궁장을 처음 만난 것은 태종 14년 10월 26일이었다. 이날 청평군 이백강의 집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초궁장이 참석했다. 이백강은 한때 권신이었던 이거이의 아들이며 양녕대군의 누나 정순공주의 남편이었다. 그러니 이제에게는 매형이었다. 당시 상황을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 대군이 부마 청평군 이백강의 집에서 연회하였다. 이백강이 아비의 상이 끝냈으므로 여러 대군이 연회를 마련하여 위로한 것이었다. 임금이 명하여 세자 또한 갔는데 밤이 깊도록 세자가 기생 초궁장을 끼고 공주의 대청으로 들어가서 즐기고 술을 마셨다. 초궁장은 원래 황주 기생이었는데 인물이 출중하여 서울로 불려왔고 이후 정종의 눈에 들어 사통하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초궁장은 정종의 후궁으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난 기생이었고 서울의 남성이면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이유로 후궁으로 남지 않고 기생으로 살았던 것인데 이제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초궁장에게 한눈에 반한 이제는 연애가 끝난 뒤에 그녀를 데리고 나가 동침하였다. 이 일을 알게 된 태종은 초궁장을 내쫓았다. 초궁장이 자신의 형 종종과 동침했던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자는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세자에게 죄를 묻지는 않았다. 이제는 초궁장이 큰아버지와 사통했던 기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초궁장을 계속 만났다. 이제는 여자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에 그의 눈을 사로잡은 여인은 칠점생이었다. 그런데 칠점생은 매형 200강의 첩이었다. 물론 기생 출신이었지만 엄연히 매형이 거느리는 첩 신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눈에 든 여인을 그냥 두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로든 칠점생과 통정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회방꾼이 나타났다. 바로 동생 충녕대군이었다. 실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싣고 있다. 임금이 인도궁에 나아가니 상황이 이를 위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종친이 모두 연회에 참석했는데 연회가 파하자 세자가 분마 청평궁의 200강이 일찍이 축접한 기생 칠점생을 데리고 돌아오려 하였다. 충녕대군이 만류하며 말했다. 친족 중에서 서로 이같이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말을 제삼하니 세자가 마음으로 노하였으나 애써 그 말을 따랐는데 그 뒤로 세자는 대군과 도를 같이 아니하여 마음으로 매우 꺼렸다. 임금이 이를 염려하여 서로 여러 대군이 시종하는 인수를 줄였다. 사실 당시 충녕대군 이도가 세자가 허튼 짓을 할까 염려되어 항상 종도를 풀어 감시하였다. 그러다 세자가 무슨 짓을 할 낌새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달려가 제지하곤 했다. 그래서 형제간의 사이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 때문에 감정 다툼이 일어날까 염려되어 태종이 대군들의 종도를 줄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충녕대군의 방해로 종종의 연회장에서 칠점생을 취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곧 다시 수하들을 시켜 칠점생을 불러낸 다음 기어코 관계를 갖고 말았다. 그녀가 매형의 여인이든 아니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 세자 이제는 거스네쳐 머리가 절색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녀를 납치하여 겁탈하는 사건을 벌였다. 이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자 태종은 도저히 안되겠다며 쟤를 세자 자리에서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조말생과 이혼이 만류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어리 사건은 넘어가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을 저질렀다. 도성에서 박유신이라는 사람의 손녀가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박유신을 협박하여 그 손녀를 취한 것이다. 이 사건을 알려지자 태종은 죄도 없는 박유신에게 장 100대를 때리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보냈다. 그리고 박유신의 손녀가 미인이라고 소개한 이규수를 사형에 처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세자의 호색 행각은 계속되었는데 다시 어리를 불러들여 아이를 베게 한 것이었다. 그러자 태종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세자를 폐위시켜버렸다. 그러자 세자가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전하의 시녀는 다 공중에 드렸는데 그것이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여 드린 것입니까? 지금까지 신의 여러 첩을 다 쫓아내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온망이 나라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 어찌 전하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앞으로도 음악과 여색에 쏠리는 마음을 참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인즉 아버지는 수많은 첩을 거느리면서 왜 나는 한 명의 첩을 거느리지 못하게 하느냐는 말이었다.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나는 앞으로도 여색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었다. 이 편지를 읽고 태종은 세자의 글을 읽고 몸소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서들과 세자의 스승들에게 세자의 편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나를 욕한 것이니 말인즉 아비인 나도 옳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만약 부끄러운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그대들에게 이 글을 보이겠는가.
모두 허망한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나는 명백히 해명하려고 한다. 태종이 신하들에게 세자의 편지까지 내보이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세자를 폐위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쉽게 세자를 폐위할 수 없는 일이었다. 폐위의 명분을 얻기 위해 부끄러움도 있고 세자의 편지를 공개한 것이다. 태종은 세자에게 시가 온 스승들에게 보내 대화를 나누게 하였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세자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반성의 빛도 없었다. 드디어 조정 대신들이 세자를 폐하라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미 태종이 세자를 폐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자를 폐하라는 상소문을 접한 태종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관리들의 상소문을 보니 소름이 끼친다. 하늘도 이미 벌인 일이기에 어쩔 수 있겠는가. 세자 죄를 내쫓도록 하라. 이렇게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원인이야 누가 봐도 호색 행각을 일삼는 양녕대군이 제공한 것이 맞다. 하지만 양녕대군이 그렇게 막 나가게 된 배경을 보면 태종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명의 후궁을 한꺼번에 들이는 바람에 왕비 민씨와 심한 불화를 겪었다. 심지어 그 불화 때문에 민씨의 친정은 쑥대밭이 되었다. 4명의 처남이 모두 유배되어 사역을 받았고 그 가족은 모두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그 일로 왕비 민씨는 몸져 누웠고 우울증까지 앓았다. 말하자면 양녕은 하루아침에 외가부치를 모두 잃은 것이다. 또한 애숙들이 수천되는 과정에서 태종은 세자를 철저히 이용했다. 무려 3번이나 전입파동을 일으켜 세자를 불안에 떨게 했고 외숙들에게 어린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죄를 덮어씌웠다. 세자를 권력의 도를 전락시킨 것이었다. 그럴 일을 겪을 당시 세자의 나이는 지금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였다. 아직 정신적인 반항기에 있던 이제가 아버지의 축첩으로 인한 부모의 불화와 어머니의 우울증, 아버지의 손에 죽어간 외숙부들을 지켜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양녕대군은 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부왕 태종에 대해 호색 행각과 재앙 교육을 거부하는 행태로 소심한 복수를 감행했고 아비 태우종은 그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계속 화를 내고 벌만 주다가 기어코 세자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태종은 이제를 폐위한 뒤에 경기도 이천에 사절을 마련해주고 그곳에 머무게 했다. 비록 유배를 보낸 것이지만 배려 차원에서 그가 좋아하던 여인들은 모두 데리고 가게 하였고 종들도 20여 명 붙여주었다. 하지만 다른 여인과는 사통을 금지했다. 호색 행각을 멈추게 하려는 조치였다. 그리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 이도를 세자로 삼고 이어 왕위를 넘겨줬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2년 뒤에 모후 온경왕후 민씨가 죽었고 다시 2년 뒤인 1422년에 태종이 죽었다. 이후에도 이제의 애정행각은 계속되었다. 사통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여러 여인과 사통하였고 누차에 걸쳐 탄핵당했지만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양녕대군의 자충우돌 예정전선은 그렇게 그가 늙은이가 될 때까지 이어졌다.